요컨대 대한세계의 목표는 뭐야? 개인을 진정한 개인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생산에서 소외되고 시장에서 물신숭배에 빠지는 개인이 아니라 개인의 자아실현이 사회적 생산 과정이 되고 사회적 분업이 각 개인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회가 바로 대한세계다 라고 마르크스는 이야기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 한지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본주의가 내적 모순으로 작동중지 상태로 나아가는 이유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런 자본주의의 결함과 공백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역사적 도전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20세기의 소련 사회주의가 가장 중요한 사례겠죠. 자, 먼저 러시아 혁명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7년 10월 러시아에서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사회주의를 내건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혁명의 배경은 제1차 세계대전이었는데요. 당시 러시아의 1인당 GDP는 서유럽의 40%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경제로 서유럽 국가들과 전쟁을 벌였으니 나라가 온전할 리 없었죠. 황제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시위가 계속 커졌고 시위대 진압을 명령받은 수비대도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차르 전제군주정은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지죠. 볼셰비키 지도자였던 레닌은 10월 혁명의 대의를 두 가지로 내세웠습니다. 첫째, 러시아 혁명은 제국주의의 사슬에 약한 고리를 타격하는 세계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레닌은 러시아가 제1차 세계대전의 참전국이자 영국과 프랑스에 광물과 곡물을 수출하고 제조품과 자본을 수입하던 국제 분업의 일부분이란 사실에 주목한 겁니다. 러시아의 혁명이 이 제국주의 사슬의 약한 고리였다는 거죠. 둘째, 무능한 러시아 자본가를 대신해 유능한 노동자 계급이 경제 발전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레닌은 무능하고 후진적인 러시아 자본가들에게서 서유럽 같은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노동자 계급이 국가 권력을 잡아서 계획경제로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게 낫겠다 이렇게 여긴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국가 자본주의론인데요. 혁명으로 자본주의 경제가 일소되진 않겠지만 노동자 계급이 지배하는 국유화된 기업들이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우호적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주의로 나가는 길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혁명의 대의는 실현이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국제적 혁명은 영국과 유럽 대륙에서 일어나지 않았죠. 제국주의 사슬은 레닌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고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경제 사정은 혁명 이후 더 악화됐는데요. 특히 이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우익 군부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통째로 전쟁터로 만들어버렸는데요. 이 내전에서 제1차 세계대전의 4배인 1000만 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경제도 엉망이 되었죠. 볼셰비키는 앞뒤로 꽉 막힌 국면을 당의 국가화와 전시경제체제로 돌파하려고 했습니다. 당에서 파견된 당원들로 소비에트를 장악하고 전 러시아 소비에트 회의 같은 소비에트 의사결정 기구도 무력화했죠.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러한 당의 독재는 내전 시기의 경제체제, 이른바 전시공산주의로 불린 체제에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볼셰비키는 내전 직후에 기업들을 국유화합니다.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빠르게 조달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국유화와 함께 당은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 영역에서도 총책임자가 됩니다. 당연히 당은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비대해진 겁니다. 당은 국가의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는 전지전능한 조직이 된 거죠. 한편 레닌은 농민에게 대해서는 좀 다른 조치를 취하는데요. 전향적인 개혁안을 제시합니다. 레닌은 내전의 후유증이 상당했던 농민을 다시 사회주의 건설에 동참시키지 않으면 국가가 유지되는 것도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노동자와 농민이 함께 사회주의 건설에 나서야 된다는 거죠. 핵심 정책은 내프라고 불렸던 신경제 정책이었습니다. 정부는 농민에 대한 곡물 증발을 현물세로 대체하고 남은 곡물을 농민이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정부는 상품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 중앙은행도 설립했죠. 자, 이런 신경제 정책은 상황적 요인만이 아니라 사실 혁명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고민도 담겨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러시아 혁명의 성패가 이 부분에서 갈리는 건데요.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자본주의적 습성을 제거할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이 고민 속에서 신경제 정책이 수립되는데요. 내전으로 폐허가 된 러시아 경제를 빠르게 재건하긴 해야 되는데 농업국가 러시아는 곡물을 수출하고 해외에서 자본재를 수입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성장시켜야만 합니다. 농업 산출량 증대가 경제 재건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걸 달성하려면 농민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자장농이 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었던 당시 농민들은 레닌이 그렸던,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자들이 그렸던 그런 의식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딜레마인 거죠. 농업 경제와 봉건적 질서가 잔존하는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단행한 볼셰비키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제약 조건이기도 했는데요. 자본주의적 생산력 발전은 우리가 자본론에서 여태까지 쭉 봤듯이 자본가의 무한한 이윤 추구가 원동력입니다. 자본가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 자본을 축적하고 생산 요소의 할당을 최적화하죠. 시장의 상품 가격은 어떤 생산 요소를 얼마나 할당할지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자본주의적 소유 법칙과 시장은 자본가 주도의 생산력 발전을 이런 식으로 재생산하죠. 그리고 자본주의적 소유 법칙과 시장은 강압이 아니라 노동자가 스스로 따르는 원리이기 때문에 또한 강력해집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에서는 어떻게 생산력 발전의 동기가 부여되고 또 그것이 재생산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레닌이 가진 질문이었죠. 볼셰비키는 전시 공산주의 시기 사적 소유와 시장을 다 철폐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당은 이전까지 가격이 전해주던 효용과 비용에 관한 정보 없이 생산 자원을 어떻게 최적화할지, 사적 이익이라는 동기가 없이 어떻게 생산자들을 생산성 향상에 나서게 만들지 알지 못했습니다. 옛 것은 사라졌으나 새로운 것은 오지 않은 상태가 바로 1920년대 러시아였던 거죠. 레닌의 신경제 정책은 이런 상황을 인정한 겁니다. 야, 이건 객관적 조건이다.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 부르주아적 습성을 단숨에 바꿀 수 없다면 제도를 그것에 맞게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면서 그 습성 또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신경제 정책으로 곡물 생산이 증가하면서 식량 사정은 좀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곧바로 또 위기가 닥치는데요. 협상가격 위기로 불리는 농산물과 공산품 간의 불균형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신경제 정책은 시장을 부활시키긴 했지만 그렇다고 자유로운 거래를 완전히 보장한 건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도시에서 식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산품과 농산물 간의 교환 비율, 상대 가격이라고 하죠. 이거를 일종의 설정을 한 건데요. 그런데 1923년 농산물 생산은 크게 증가한 반면에 공산품은 생산량이 늘지 않았습니다. 농민들은 정부가 책정한 불공정한 상대 가격에 저항하면서 정부와 거래를 확 줄이려고 잉여 생산물을 창고에 비축합니다. 그 결과 도시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당연히 식량난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불만이 폭발하죠. 와병 중에 있던 레닌을 대신해 당을 장악했던 스탈린은 정책을 변경해서 상점들을 일시에 또 폐쇄하고 시장을 와해시킵니다. 신경제 정책의 또 다른 불안정성은 경제적 불평등이었는데요.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네프맨이라고 불리는 신흥 부자들이 출현합니다. 쿨라크라고 불린 분홍의 소득도 증가했죠. 이들은 혁명 이전 같은 사치도 즐깁니다. 반면 노동자의 처지는 어땠을까요? 좋아질 리가 없었겠죠. 국유기업의 잉여 노동은
정부 계획에 따라 모두 재투자됐습니다. 노동자들에게 분배되지 않았죠. 노동시장이 없다 보니까 노동자들은 능력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혁명 과정에서 막대한 희생을 치렀는데 노동자들은 이 내포맨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 커진 겁니다. 자, 레닌도 당연히 이런 문제점을 알았죠. 다만 그는 머지않아서 농촌에서 내포에 따라서 엄청나게 확장된 협동조합이 쿨라크를 대체하고 당의 계획 능력이 내포맨을 대체할 거다 이렇게 기대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실현되지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 1927년 다시 협상가격 위기가 발생합니다. 상황은 23년보다 더 나빴습니다. 스탈린은 이 기회에 그냥 신경제 정책을 끝내버립니다. 그는 농민의 곡물 파업이 제국주의 침략과 연결되어 있다. 지금 이런 어려움이 사실은 제국주의 침략과 연결되어 있다는 가짜 뉴스도 만듭니다. 스탈린이 선동에 나서니까 당원들도 신경제 정책의 종결을 지지하고 나섰죠. 1927년 말 드디어 스탈린은 반대 세력을 숙청한 후에 대전환의 해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5개년 계획을 시행합니다. 러시아 혁명은 이때 공식적으로 종결됩니다. 그는 소련이 더 이상 혁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남은 문제는 오직 하나, 경제개발뿐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때부터 소련은 사실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는 어떤 사회주의적 그 고민하고는 상관없는 길을 걷게 되는데요. 혁명은 끝났으니까 고민할 필요 없다. 오직 경제개발, 저개발 상태를 탈출하기 위한 경제계획만 남았다는 겁니다. 시장은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사라진 게 아니었죠. 국유기업이 독점한 겁니다. 불평등은 국가 독점 기업의 경영자와 노동자 사이에서 재생산됐죠. 계급경제는 자본가가 사라졌다는 선언만 남았을 뿐 실제로는 지배하는 당과 지배받는 노동자 사이에서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게 계속 재생산됐습니다. 임금 노동은 형식적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 역시 노동자가 노동과정과 사회적 분업에 진짜 노동의 주인으로서, 노동의 주체로서 참여해서 사라진 게 아닙니다. 소외된 노동자가 배급받는 노동자 군대가 된 거죠, 그냥. 1930년대 소련은 국가, 당이라는 자본가가 군대식으로 조직된 노동자를 지배하는 국가 자본주의가 된 겁니다. 이행기관으로서의 국가 자본주의가 아니라 그냥 국가 자본주의로 굳어져 버린 거죠. 자, 신경제 정책 이후 소련 경제 문제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소련에서는 스탈린이 입안한 아까 말한 5개년 계획이 시행됐습니다. 계획의 관건은 빠른 산업화를 위한 곡물 확보였죠. 산업화에 필요한 자본재를 이전보다 더 많이 수입하려면 곡물을 더 많이 수출해야 됩니다. 또한 증가하는 산업 노동자를 굶지 않게 만들려면 이전보다 당연히 곡물을 더 많이 정부가 가져와야 됩니다. 스탈린은 5개년 계획의 시작으로 농업 집단화를 단행했습니다. 명분은 사회주의에 협조하지 않는 내부의 적, 쿨라크, 분홍을 집단 농정으로 재편한다는 거였는데요. 물론 집단화는 어떻게 보면 내포의 핵심이었던 협동조합과 쿨라크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쿨라크냐? 다 쿨라크였던 거예요. 6천만 명의 농민이 단 몇 개월 만에 집단 농장으로 재편됩니다. 그러나 집단화는 스탈린 생각처럼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키지 못했습니다. 집단화 과정에서 농민의 저항으로 말, 소 같은 당시의 농업 자산이죠. 이 농업 자산이 절반 가까이 감소합니다. 그냥 없애버립니다. 농민들도 이전보다 농사에 열정을 쏟지 않았죠. 집단화 이후 농산물 생산량이 급감합니다. 1932에서 33년 그 유명한 대기근이 닥칩니다. 거의 300에서 5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굶주림으로 죽죠. 소련의 농산물 생산량은 1930년대 말에야 1920년대 초 수준을 회복합니다. 자, 수익성에 종속되지 않는 투자와 충분한 노동력 공급은 어쨌건 그래도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1970년대 초까지는 다른 저개발 국가보다 꽤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는 원동력이 되긴 하는데요. 1950에서 70년대 소련의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은 5에서 6%에 달했습니다. 1928년 대비 1970년 1인당 GDP를 보면은 한번 이 그래프를 보시죠. 소련은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성장 속도가 빨랐습니다.
보통 주류 경제학은 계획 경제가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경제학이 간과하는 내용이 하나 있죠. 바로 완전 고용 문제입니다. 시장 경제의 민간 기업은 수익성 기준으로 투자를 결정하니까 근데 이런 투자는 결정은 인구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죠? 항상 산업 예비군을 둡니다. 돈이 되면 일할 수 있는 노동자도 실업자로 놀리는 것이, 돈이 안 되면 실업자를 그냥 만드는 겁니다. 이게 시장 경제 법칙이죠.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수익률이 하락하면 아예 자본도 놀립니다. 놀려버리는 거죠. 하지만 계획 경제에서는 투자가 이윤열이 아니라 생산량 최대를 목표로 결정됩니다. 생산은 자본 부족, 인구 부족 상태까지 어떻게 돼요?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이런 생산 방식은 시장 경제에 비해서 자본 생산성은 떨어지지만 자본과 인구를 놀리지 않기 때문에 양적인 경제 성장에서는 당연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련이 보여준 거죠. 1940년대 이후 소련은 중앙 당국의 계획에 따라서 적자에 연연해 하지 않고 이걸 연성 예상 제약이라고 부르죠. 자본 투자와 고용을 막 늘리면서 고도 성장을 달성합니다. 물론 스탈린의 5개년 계획이 성공한 정책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죠. 로버트 앨런의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신경제 정책, 어떻게 보면 스탈린처럼 그렇게 피를 흘리는 정책이 아니라 레닌이 고민했던 신경제 정책을 그대로 수행했어도 훨씬 덜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 정도 경제 성장은 할 수 있다라고 그는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자, 어쨌건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5개년 계획인 당의 관료적 경직성을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소련 경제에 치명적 문제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스탈린은 5개년 계획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자 당 정책에 대한 이견 표명을 아예 금지시키죠. 공포 정치를 하는데요. 이렇게 공포 정치가 계속 커지니까 생산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해도 당에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피드백이 없어진 거죠. 어떻게 됩니까? 한번 잘못된 결정이 시행이 되면은 수정되지 않고 파국적인 결론이 날 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소련을 결국 몰락으로 몰고 가게 되는데요. 1970년대가 되면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소련의 경제 성장률이 70년대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다른 나라들, 한국, 대만이나 일본과 비교해봐도 70년대부터 소련이 확 꺾이는 게 보이는데요. 이전까지 5% 이상을 기록하던 경제 성장률이 70년대 초반에는 3%대로 하락하더니 70년대 후반 때는 2%대까지 주저앉습니다. 80년대 당연히 더 하락하죠. 일본과 비교해봐도 1970년대 소련의 1인당 GDP는 일본의 60%였습니다. 89년에 40%까지 낮아지죠. 성장 속도가 둔화되자 소련 국가 자본주의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와장창 터져 나오는데요. 세 가지 정도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첫째, 소련은 이 당시에 인구 증가가 확연히 둔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인구 증가가 둔화하면서 완전 고용 체제에서 대규모 자본 투자로 성장하던 소련 경제가 구조적 위기를 겪습니다. 소련의 자본 투자 비율은 1950년대에는 GDP의 22%, 1980년대에는 GDP의 39%까지 높아집니다. 이렇게 높은 투자율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봤듯 계획 당국이 수익성이 아니라 생산량을 기준으로 국영기업 성과를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계획 당국은 국영기업의 해당 지역에서 완전 고용을 달성해야 된다. 무조건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기업들은 고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동을 전략하는 기술을 채택하지 않죠. 이에 따라서 생산량과 고용량은 많았지만 기업의 생산성은 지속해서 낮아집니다. 정부 주도 투자와 완전 고용은 소련 계획 경제만이 아니라 미국의 케인스주의 경제에서도 추구했던 것이긴 했죠. 다만 둘의 차이는 인구 증가가 둔화할 때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소련은 20세기 초부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구 증가율이 좀 낮았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농촌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에서 완전 고용이 달성되는데요. 1960년대 이후에 고용은 딱 인구 증가만큼만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자본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계속 증가를 하는데 인구 증가가 둔화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노동자가 부족해지죠. 소련에서는 1970년대 이후 공장 생산 능력의 10에서 20% 가까이가 노동력 부족으로 가동되지 못했다고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1970년대 투자 계획이 인구 위기로 인한 경제 침체를 회복할 수 없는 위기를 악화시켰습니다. 1970년대 당시 경제 계획의 핵심 목표는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구조조정이었죠. 다른 하나는 자원 개발이었습니다. 당권을 장악한 당시 브레즈네프는 노후화된 중화공업 공장들을 현대화해서 침체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현대화 투자가 생산성 낮은 공장들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들을 갱생시키는 데 집중되었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오늘날 전화기를 예전에 만들던 공장에서 그냥 그대로 둔 채로 설비를 몇 개 더 깔아갖고 스마트폰을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1970년대 구조조정은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지도 못했고 전반적으로 망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경제적 재앙에 가까웠던 자원 개발 투자가 이루어지는데요. 소련은 유럽 쪽의 석유 자원이 고갈되자 시베리아의 유전 개발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합니다. 결과 어땠을까요? 참혹했습니다. 정말. 석유 산업의 생산성은 1975년에서 85년 사이에 21%가 감소합니다. 석탄 산업 역시 생산성이 24% 감소하죠. 인구 증가가 정체되면서 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자원 개발까지 투자가 실패하니까 소련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파탄입니다. 말 그대로 파탄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레이건 정부의 신냉전 정책이 소련의 군비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끌어올립니다. 소련은 1979년 아프가니스탄 침공까지 하죠. 여기서도 엄청난 군비를 소모합니다. 미국과 군사 경쟁에도 자원을 막 투자를 합니다. 이 비생산적인 군수 부분에 자원이 집중되니 생산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하락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죠. 이런 가운데서 1989년 폴란드, 헝가리, 동독, 체코 등에서 사회주의 진영이 연달아 무너집니다. 그리고 소련도 결국 무너지죠. 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20세기의 사회주의 기획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계급과 시장을 지향하는 것에 성공하지 못한 채로 공산당의 독재만 남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점에서도 사회주의라고 부르기 어려운 게 현재 중국이죠. 중국 부분은 책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본론에서 대한세계는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오늘 실패는 역사는 실패했지만 한번 자본론의 대안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소유의 재건이다 라고 마르크스는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개인은 섬에 고립된 로빈슨 크루소가 아닙니다. 사회적 분업에 참여하는 사회적 개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개인적 소유는 타인을 배척하는 재산의 소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격과 노동 능력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컨대 대한세계의 목표는 뭐야? 개인을 진정한 개인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생산에서 소외되고 시장에서 물신숭배에 빠지는 개인이 아니라 개인의 자아실현이 사회적 생산 과정이 되고 사회적 분업이 각 개인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회가 바로 대한세계다 라고 마르크스는 이야기한 겁니다.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사회주의에서 사회는 실은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평등한 사회의 줄임말입니다. 하지만 역사 속의 20세기 사회주의는 개인적 소유를 재건하는 데도 심지어 사회를 유지하는 데도 실패한 거죠. 개인을 완성하는 사회가 아니라 개인을 억압하는 사회로 타락했습니다. 21세기에 여러 대안 정책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소련 사회주의와는 좀 다른 소득을 얻는 개인과 끝없이 퍼주는 사회라는 어떻게 보면 비과학적 생각에 기초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개인적 소유의 재건이라는 마르크스의 대안과는 거리가 멉니다. 실현되기도 어렵죠. 자, 이제까지 살펴본 소련의 경험을 한번 교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를 넘어서려는 도전은 어렵더라도 반드시 시도해야되긴 해야 되죠. 제 생각에 그 시도를 이번에 성공시키려면 이 세 가지 질문은 아주 어렵지만 한 번쯤은 해결해 봐야 됩니다. 첫째, 시장의 결함과 한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경제학은 시장 경쟁을 희소한 자원을 할당해 최적의 생산물을 산출하는 최고의 수단으로 간주했습니다. 사회주의는 시장을 계획으로 대체하려고 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을 지향하는 자원 배분과 결과 분배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의 결함인 생산 위기를 해결하지 못했고 시장의 공백인 부와 소득의 평등을 채워넣지도 못했죠. 대안적 경제는 생산자의 직접적 관계 위에서 효율적 자원 배분과 공정한 결과 분배를 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둘째, 계급 지배를 어떻게 지향할 것인가? 한 사회는 잉여 가치를 누가 어떻게 취득하는지에 따라서 그 특징이 결정됩니다. 자본주의 이전 봉건제와 자본주의는 당연히 그 이전의 봉건제와 여러 점에서 다르지만 한 계급이 잉여 가치를 배타적으로 취득한다는 점에서 계급 경제의 특징을 봉건제와 공유합니다. 현실의 사회주의는 계급 지배를 없앤 것이 아니라 조금 뒤틀어 유지했을 뿐이죠. 하지만 진정한 대한세계는 계급사회를 지향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공동체로서 사회를 만들자는 이념입니다. 다만 여기서 곤란함은 사적 소유라는 유인 없이도 지적, 물리적 생산력을 충분하게 발전시킬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 이윤 같은 유인이 없이도 위험을 무릅쓰고도 혁신에 나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임금 노동이 아닌 사회적 노동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시민 다수를 노동자로 재생산하는 겁니다. 자본가는 시민의 노동 능력을 구매해서 노동을 추출하죠. 현실 사회주의는 당의 명령과 선동으로 이 과정을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대한세계는 노동하는 시민이 생산의 전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는 것을 지향하죠. 자신이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그리고 온전한 개인으로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민 모두가 분업을 조직하는 경영자이자 생산 과정에서 노력하는 노동자가 동시에 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아직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당분간 풀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자본주의가 현대사회의 이상을 실현해 줄 수 없는 것 또한 명백합니다. 오늘날 시민이 자본주의에서 태어났지만 반드시 자본주의에서 살아야만 하는 건 아니겠죠. 한 영화 포스터의 카피처럼 말해보자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우리는 반드시 답을 찾아낼 것이다. 지금껏 그랬듯이 말이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